지난 5차례 대멸종의 원인은 다 자연적인 거였잖아요. 화산이 터진다든지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기온, 대기의 산성도, 산소 농도 이런 게 변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작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온이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도 여름에는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 재앙이 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6번째 대멸종은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이정모입니다. 멸종 그러면 멸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난 기분이 좋아져 가슴이 훈훈해져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멸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멸종을 한다는 게 아니더라도 내 옆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멸종하면 언젠가는 그 여파가 나한테도 와서 우리 인류도 멸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멸종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많게 잡아도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은 지구에 생긴 생명 가운데 1%도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생명들은 계속 멸종해 왔죠.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났습니다. 환갑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룡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공룡들이 다 사라지고 났더니 그 빈 공간에 우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멸종이란 것은 다음 세대의 생명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세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겠어요? 누군가는 나가줘야 새로운 생명이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구에는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평상시에도 멸종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배경멸종이라고 그래요. 대멸종이란 거는 보통 100만 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100만 년이 뭐 짧은 시간이야 그러는데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이에요. 그중에 100만 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 지구에 걸쳐서 거의 모든 분류군에서 일어나는 멸종을 말해요. 이러면서 이제 전체 생물군의 한 75% 이상이 멸종하는데 어떤 특정한 곤충들만 멸종한다든지 어류만 멸종한다든지 게 아니라 동물문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멸종이 되게 큰 사건일 것 같지만 제가 일어난 멸종의 90% 정도는 배경멸종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사라지고 또 그 자리에 누군가 생기고 누군가 하나 사라지고 누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누가 멸종한지도 모르게 누가 등장했구나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멸종이라는 사건은 지구의 생태계가 텅 비어버리고 거기에 갑자기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지구의 생태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진화의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만든다는 점에서 진화에서 큰 기여를 한 멸종입니다. 지구에서 지금까지 5차례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제 3번째 대멸종이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대멸종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려 생명의 95%가 멸종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대멸종이었어요. 그럼 95%가 멸종했어? 그럼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은 거야? 그게 아닙니다.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5종류가 잘 살아남은 게 아니죠.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수만 마리 가운데 한 5마리쯤 살아남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 100개 학급이 있었는데 95개 학급은 다 전학 가버렸어요. 5개 학급이 남았는데 5개 학급이 온전히 남은 게 아니라 한 반에 한두 명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95%가 멸종했을까? 우리는 이런 멸종에 대한 이유들을 알고 싶잖아요. 커다랗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대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가운데 내액이 있고 그 이후에 외액이 있고 멘틀, 지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멘틀은 지구 부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체예요. 하지만 고체지만 흐를 수 있거든요. 천천히 흐릅니다. 그 멘틀이 흐르니까 어떻게 그 위에 있는 대륙들도 같이 옮겨 다니겠죠. 그러다가 이 대륙들이 다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지니까 생명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는 판게아 생각하시잖아요. 판게아의 증거가 뭐였어요? 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딱 들어맞는다는 거잖아요. 딱 들어맞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맞은 그곳은 들어맞기 전엔 뭐였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었습니다. 원래 해안가는요, 살기 좋은데요. 왜냐하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위성 사진, 지구의 야경 사진 있잖아요. 지구의 야경 사진을만 딱 봐도 우리는 대륙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 불이 켜 있는 곳이 어디요? 대륙의 끄트머리에만 딱 켜 있잖아요. 해안가 중심으로. 왜 그렇게 돼 있겠어요? 생명들이 거기 모여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들도 좋고 벌레들도 좋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륙이 합쳐졌어요. 대륙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해안선의 길이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로 내륙 한가운데가 되잖아. 내륙 한가운데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이 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소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지금 대기 산소 농도는 21%잖아요. 근데 고생대로서 중생대로 넘어가기 전에는 산소 농도가 32%, 33%까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산소 농도에 생명들이 적응해서 살았죠. 그런데 그게 수백만 년 짧은 시간 안에 산소의 농도가 지금보다도 낮은 2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명들은 살 수가 없겠죠. 자기의 조건이 너무나 크게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이게 설상가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화산이 터져요. 시베리아에 시베리안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랩이 사다리, 계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질학에서 말하는 트랩은 현무암 덩어리예요. 우리 현무암 보기 좋은 도시는 제주도죠. 그 현무암이 화산암이잖아요. 근데 시베리안 트랩에 있는 현무암 덩어리는 크기가 유럽만큼 큽니다. 현무암 덩어리가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예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크게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저기 남극 대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 지역에 살던 생명들은 저기 시베리아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슬금슬금 자기의 동료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화산재가 탁 나오잖아요.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고 생물들이 광합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식물 죽으면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죽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같은 산성 물질들이 화산에서는 쏟아져 나오죠. 대기 중에 산성 물질이 가득 찹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리겠죠. 해양도 산성화되고 토양도 산성화됩니다.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는 산성 물질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잖아요. 지구가 더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더워지는 데는 이게 설상가상이 또 있어요. 생명체는 죽으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탄이 돼요. 산소가 없는 환경이 어딜까? 땅 깊은 곳, 바다 깊은 곳 이런 데죠. 근데 거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으면 썩죠. 썩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탄이 됩니다. CH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썩어서 생긴 CH4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얼음 분자 속에 갇혀져 있어요. 잘 봐요. 근데 화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어떻게 지구가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메탄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로 지구는 계속 산성화되고 또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지구는 더욱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 카오스죠. 잘 보세요, 개별. 대륙이 합쳐지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떨어져 화산 터지면서 온갖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들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대멸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대멸종을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대멸종이기도 하거니와 세 번째 대멸종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머지 다섯 번째 대멸종에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멸종은 결국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대멸종이 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예요. 온도가 5, 6도 확 올라가든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워져서 대멸종 날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대멸종이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대기 산성도가 높아져요. 세 번째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대기 산성도, 산소 농도 결국에는 이 세 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게 세 번째 대멸종이었고 규모도 컸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대멸종을 잘 연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하거든요. 그 생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중생대에 들어가서 세 번째 대멸종과 똑같은 양상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트라이아스기 끝나는 게 네 번째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대 주라기가 시작하잖아요. 이때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고생대의 지구와 중생대의 지구를 완전히 구분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 대멸종에 관한 건데요. 다섯 번째 대멸종이 비조류용 공룡, 그러니까 새가 아닌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6,600만 년쯤 전입니다. 예전에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뭐를 설명하는 이론이 100가지도 넘는다는 뜻은 뭐냐면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설명하려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주류 이론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웃겼어요. 100가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공룡들이 단체로 미쳤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공룡들이 상사병에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게 공룡들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게 되었어요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근사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룡들은 꽃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공룡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최후의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이거든요. 최후에 살았던 공룡들은 꽃을 봤어요. 근데 원래 공룡들은 꽃이 없던 시대에 살았잖아요. 꽃이 갑자기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꽃가루에 노출되니까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렸지. 그러다가 멸종했어.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100가지 이론 중에 하나였어요. 그나마 이게 그럴싸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겁니다만. 그런데 모든 지층에서 한 가지 원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이리듐이라는 원소는 지구에는 아주 적은데 우주에 있는 운석들에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보면 딱 6,600만 년 전 지층에 이리듐이 엄청나게 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층 위와 아래로 비조류용 공룡, 새가니 공룡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리듐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름 10km쯤 되는 거대한 운석이 시속 7만 km 정도로 충돌했겠네 하고 또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커다란 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크레이터 계산을 해보니까 지름 10km, 10km면 10,000m잖아요.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한라산 높이 5배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꽝 부딪혔겠구나 하고 하는 산수 계산이 되는 거죠. 그때 충돌로 전 지구에 이리듐이 쫙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층이 쌓이니까 또 그 위에는 없는 거죠. 이게 뭐야? 그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면서 비조류용 공룡이 멸종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였죠. 근데 이 증거를 낼 때 부자가 찾았는데 그 아버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어요.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사실 그 아버지가 살짝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지질학자였고요.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꽝 부딪혀서 공룡이 끝났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공룡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있다가 푹 떨어집니다. 이만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운석이 부딪히니까 푹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푹 떨어질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인도의 데칸곤을 만드는 화산이 터져요. 인도 데칸곤을 만든 화산이 터지면서 공룡의 양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운석이 붙이기가 끈적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이 터져서 멸종이 시작된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똑같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룡의 마리수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10억 마리의 공룡이 살고 있었다면 이때도 10억 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멸종이야. 멸종이 맞아요. 멸종이 마리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종의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는 1,000종의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었다면 화산이 터진 다음에는 푹 떠서 100종의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죠.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 생태계는 아픈 생태계예요. 비실비실한 생태계, 허약한 생태계입니다. 이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운석이 부딪히니까 끝장나버린 거죠. 만약에 화산이 터진 다음에 공룡의 생명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운석이 부딪혔을 때 끝장나지 않고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멸종이랑 1950년 정도부터 시작한 대멸종을 말해요. 왜 1950년이냐? 처음에는 홀로세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홀로세가 뭐냐면 신석기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지구의 기온이 한 4, 5도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기원전 한 10,000년 전이에요.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부터 동물의 멸종이 많아졌어요. 거대 포유류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를 여섯 번째 대멸종이 아닐까 했어요. 근데 우리 약간 교양인이잖아요. 교양인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어 해요. 아니 10,000년쯤 전부터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면 우리 현대인의 책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섯 번째 대멸종을 다른 이름으로 인류세라고 하거든요. 왜 인류세라고 했냐면 사람 때문에 일어난 멸종이야 라고 해서 인류세라고 했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사람들 다 우리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우리 책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책임을 다 온전히 쥐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니라 산업혁명 때가 딱 좋겠네요. 실제로 산업혁명 때부터는 더 급격하게 멸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시대를 정하려면 지질학적인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혁명부터 많이 멸종하긴 했지만 지층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새로 찾았는데 그 시기가 1950년 정도입니다. 1950년 지층을 쫙 보면 위와 아래가 완전히 달라요. 위에는 없던 게 생겨요. 아래에 없던 게. 첫 번째 방사선이 엄청나게 많이 검출됩니다. 핵실험을 전 세계에서 했잖아요. 모든 땅에서 방사선이 검출돼요. 또 플라스틱하고 콘크리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1950년 전에 플라스틱 거의 없었어요. 근데 콘크리트 별로 없었어요. 또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나 보이는 동물뼈가 있어야 돼요. 고생대는 어디 가나 삼엽충이 있잖아. 중생대는 어디 가나 암모나이트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 시기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닭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킨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 1년에 10억 마리예요. 1인당 10억 마리 많을 것 같지만 우리 5천만 명 나누면요. 1인당 20마리밖에 안 돼요. 근데 5천만 명 안에는 아직 이빨이 안 나오신 분부터 이빨 다 빠지신 분도 있고 스님도 계시고 채식주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은 이제 훨씬 많이 먹어야 되죠. 근데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난 5차례 대멸종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온도가 5, 6도 확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대기 산소농도 높아지고 산소 농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소 농도 변화 없어요. 그냥 21%고요. 대기 산소농도는 막 높아지다가 다시 정상적인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서울에서 산소비라고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비 맞고 다니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비가 내립니다. 오로지 하나가 뭐예요? 온도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 100년 사이에 한 1도가 올랐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조만간에 이렇게 가다가는 온도가 쭉서 우리 또 확 올라버리겠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 지난 5차례 대멸종의 원인은 다 자연적인 거였잖아요. 화산이 터진다든지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기온, 대기의 산성도, 산소 농도 이런 게 변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작용이 아니에요. 화산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운석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대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온이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대멸종에서도 그도 5%는 살아남았잖아. 그렇다면 여섯 번째 대멸종 때도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서양사에서 보더라도 비잔틴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어요. 동양사에서 수나라, 당나라, 한나라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다 망했어요. 망한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망한 나라를 왜 배워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기 위해서.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멸종한 생명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3억 년 동안 바닷속에 바글바글 됐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들은 왜 멸종했을까? 이런 걸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 가능할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자연사를 공부하고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사에서 봤더니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합니다.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는요,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최고 포식자가 아니더라도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도 반드시 멸종해요. 생물량이 가장 많다는 건 뭐예요? 먹이 피라미드에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특이해요. 우리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최고 포식자예요. 근데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80억 명이나 되는 인구를 모아서 킬로그램 재잖아요.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공룡도 그 어떤 고래도 지금의 사람만큼 많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최고 포식자는 얼마 없어야 돼. 근데 우린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 이것은 우리 인류가 얼마나 훌륭한 생명체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잘 살 때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이 대멸종에 닥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대멸종에서는 최고 포식자도 통과하지 못해. 생물량이 많아도 통과하지 못해. 우리 양수겹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살아남지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방법이 있죠. 6번째 대멸종을 미루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대멸종이 올 때까지.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은 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살던 생명체들은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멸종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생명들에게 지구의 생태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찬란한 멸종이라고 제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6번째 대멸종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의 잘못으로 우리가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찬란한 멸종이 아니죠. 비참한 멸종이고 부끄러운 멸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찬란한 멸종을 꿈꿔야죠. 찬란한 멸종을 꿈꾸는 건 방법이 뭐야? 지금 이 6번째 대멸종, 인간에 의해서 일하는 대멸종을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나중에 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같은 생명체는 최소한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적인 생명체예요.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6번째 대멸종은 아주 멀리 잡으면 10,000년, 짧게 잡으면 500년, 최근 18개월 동안의 기온 변화를 보면 500년이 아니라 150년밖에 안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70만 년은 더 살아야지 마땅한 생명체인데 앞으로 불과 수백 년 안에 멸종한다면 다음 생태계에서 누군가가 지구의 자연사를 기록할 때 이 호모사피엔스를 뭐라고 기록할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극 빙산 보여주면서 빙산 위에 있는 흰검을 살려주세요. 흰검이 굶어 죽어요. 빙산이 다 녹으면 바닷물이 넘쳐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약간 오해도 있습니다. 딴 건 생각하지 말고 북극의 빙산만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요. 고체보다 액체 부피가 큽니다. 액체보다는 기체 부피가 훨씬 크죠.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물이에요. 물은 기체인 수증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액체는 작죠. 고체에 있는 얼음은요. 액체보다 작은가요? 아니에요. 물보다 커요. 우리 빙산의 일각이란 말 하잖아요. 자, 이게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위에 빙산이 떠 있습니다. 근데 위에 게 다 녹으면 어떻게? 녹으면 바다로 들어오겠죠. 해수면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있었던 이렇게 커다란 빙산이 있잖아요. 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얼음의 부피보다 물의 부피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극의 빙산이 녹는다고 해수면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요, 딴 건 생각하지 않고 북극의 빙산만 생각한다면 해수면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북극의 빙산만 녹으면 사실 해수면은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팽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극의 빙산이 녹을 정도가 되면 물도 액체지만 온도에 따라 이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고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뭐 다큐멘터리에서 기후 위기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얼음들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건 거짓말이야? 텔레비전이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까 제가 북극의 빙산만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함정인 거죠. 지구에 있는 얼음들은요, 북극의 빙산처럼 바다에 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얼음은 육지 위에 있어요. 남극 대륙 위에, 시베리아, 카나다의 북부의 툰드라 지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빙하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녹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가죠. 어때? 해수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섬나라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차피 예상하고 있어요. 해수면이 높아지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어떡합니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가 쪽에 댐을 쌓아요. 1m 이런 식으로 쌉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네덜란드는 국토 전체가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뚝 싸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아마 우리나라 지도의 해안선을 따라 둘둘둘둘 뚝을 쌓겠죠. 아주 보기 불편하고 바다로 나갔다 드나들기 아주 불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에 잠겨 죽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가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우리의 과제인 거죠.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도 여름에는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땅이 질퍽질퍽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빙산이 많이 녹았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서양의 해류의 흐름이 거의 멈추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대서양의 적도 쪽에서 뜨거운 바닷물이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북쪽에는 찬물이 밑으로 쭉 가라앉아서 또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 있었는데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빙산이 막 녹아. 빙산은 담수잖아요. 맹물이란 말이에요. 바닷물이 아니고. 염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낮은 거예요. 예전에는 차가운 소금물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담수가 들어서 밀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서양에 자연스럽게 돌던 해류가 거의 멈추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기후 재앙이 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왜 모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자연사는 결국 멸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종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보통의 90%의 멸종은 누군가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또 새로 생겨요. 생명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주 촘촘한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급작스러운 대멸종이 생겼어요. 이럴 때 보면 최고 포식자나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들은 기회를 놓치고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던 생명체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멋진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요. 최고 포식자들이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들은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생명들은요, 이 6번째 대멸종에도 다른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대멸종을 우리 살아생전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